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범도의 정체성 학술 세미나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갔는데, 일부 순서를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고, 이번엔 2부 순서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의문인데요. 몇 가지 저는 이거 홍범도 연구를 하면서 몇 가지 의문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또 이동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봉오동 전투 전과 과장 문제, 또 홍범도의 이념과 사상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분리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동희와의 관계입니다. 1910년에 이미 홍범도는 이동희의 부하로 이동희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일하는 것이 자료로 이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권오패가 1911년에 창설된 권오패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고, 또 그 해에 또 이렇게 설립된 대한국민의회에서 선전부의 그다음 선전부 부장이 이동희였는데, 이동희 회하의 중요 구성원이었습니다. 디바보가 쓴 아령실기, 독립신문에 게재된 노령실기 1920년 4월 8일자에 의하면은, 바로 선전부장 이동희 회하에서, 홍범도가 이제 중요 구성원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희는, 하바롭스크의 한인 정치 망명자 대회에 참석합니다. 그 대회는 1918년 2월달에 있었는데, 그 대회 참석을 해서 이런 말 합니다. 볼셰비키주의에 찬동하여 고려혁명을 그 길로 촉진하자, 이런 고려혁명을 제안해가지고 상당히 찬성과 반발, 이렇게 이제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이동영 같은 인물들이 반발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에 4월 28일이죠. 한인사회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는 상임주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당시 국무총리 된 것이 1919년 9월 11일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었고, 레닌으로부터 200만 루블을 약속받고 그 일부를 수령을 했습니다. 독립투쟁 노선을 놓고 이승만과 충돌했으며, 신복 한형군을 모스크바로 파견하면서 한러 공수동맹을 체결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동희는 레닌으로부터 받은 자금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무총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1921년 1월 달인데요. 어쨌든 이동희는 한편으로는 홍범도를 포섭해서 그의 부대를 강화시켰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항일 독립군 군 통수권 통합을 명분으로 자유시에 전 부대를 집결하도록 지침을 내렸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동희 레닌의 미락은 어느 정도였던가? 자유시 참변에서 이동희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 자유시 참변 직전 항명파동 과정에서 홍범도가 고려혁명군정의회로 선택하는데 이동희와의 관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이동희에게 건국수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상해 임정에 국무총리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이동희가 김구에게 한 말인데,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제주혁명이란 유혈사업으로 어느 민족에게나 대사인데, 현재 우리의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혁명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대로 독립을 하고 나면 또다시 공산혁명을 하게 될 것이니, 두 번 유혈은 우리 민족에게 큰 불행이요. 그러니 적으니 아우님도 나와 같이 공산혁명을 하는 것이었다 하오. 벽범일지에 그렇게 적힌 겁니다. 또 이동희 유언에 의하면 이동희는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혁명이 성공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동무들은 반드시 고려 소비에트 공화국을 성립하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구에 대한 이동희의 발언과 유언을 들어보면 과연 그가 건국훈장을 추수받을 자격이 있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봉오동 전투의 전과가 가장 문제입니다. 항일무장투쟁에서 기록의 과장은 몇몇 양심적인 학자들이 언급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인식의 왜곡을 발송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봉오동 전투에서 이 전투를 보면은 상해임종 국무부 쪽에서 보고서는 전사자가 일본군 전사자가 158명, 중상자 200여 명이 되고, 그런데 일본군 자료 보면은 전사 병출 1명, 부상 쫄병 1명 이렇게 됩니다. 또 홍범도 일지에서는 일본군 31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범도의 사상과 인연과 사상입니다. 홍범도 일기를 보면은 이제 홍범도의 사상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민테란 동양 비서부 소비에트 적군 제5군단 소속 한인여단에서 소속이 한 여당에서 이제 뭐 대대장급으로 일했고, 거기에 이제 독립군 대표로 레닌을 만난 것이 1921년 11월 달입니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서는 일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홍범도 일지는 일제와 친일 매판, 봉건적 수탈 세력과의 투쟁 위주로 서술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 투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범도 혼자 투쟁이 아니라 동지들 구성원 상당수가 공산주의 사주에 물이 들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항일투쟁의 명백한 증거는 연해주의 고려공산당 명의로 보낸 우리 고려 노동군중 문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21년 9월달이니까 6월 28일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 석 달 이후의 일이죠. 투쟁 대상은 일제뿐만 아니라 동족 내부 관료와 유산자, 가짜 공산당원 등도 해당되었습니다. 붉은 혁명사상으로 단결하여 일본 침략주의를 박멸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애국자라면 참변 이후 향후 탈영하거나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일운동을 포기한 것은 공산당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교육을 수료했으며 전 조선인 공산당 여단장이라는 직함도 얻었습니다. 1932년 7월달입니다. 전 조선인 공산당 여단장이라는 직함도 얻었습니다. 결국 공산당에 입당했으며 공산주의에 찬성 동조하게 됩니다. 심지어 2차 대전 발발 시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독소전에 참전 의사를 밝힌 것은 그가 한국인임을 포기한 행위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5장 결론과 과제입니다. 자유시 참변의 발단이 되는 중요한 근원적 원인은 윤상원 교수의 지적대로 일본이 시베리아가 출병하고 일본군이 백군을 돕자 러시아 지역 한인 사회가 적군에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빨치산 부대를 조직하여 소비에트 적군 편에 가담해서 싸우게 된 것이 일단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유시에서 소비에트에게 군 통수권을 넘기려는 것은 레닌으로부터 비밀리에 군자금을 얻은 이동희가 상임정의 공산화 약속에는 실패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획 또 홍범도가 조력 추진했던 작품으로 파악이 됩니다. 홍범도는 본 자유시 참변의 근본 원인을 이런 말합니다. 미양부대가 고려혁명군정의회의 건의를 무시하고 통합에 반발했다고 인식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무장해제 전략에 동조하여 공산주의 음모에 속은 결과로 나타났고 극동공화국은 시베리아에서 한인 무장 세력을 소탕하려는 일본과의 결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배후에는 모스크바의 레닌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8년 5월 일본이 시베리아 출병한 이후부터 1925년까지 일본과 러시아는 장시간 협상을 지속했었습니다. 내란을 겪고 있는 소비에트는 일본을 자극하여 일본과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일본은 시베리아에는 한일 무장 투쟁을 박멸해야 하고 소비에트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백군을 지원하지 않고 그 대신 극동공화국이 자체적으로 한일 무장 세력을 비무장화, 항일동맹 운동을 억제한다면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게 됩니다. 자이슈 참변에서 1925년까지 시베리아에서 일본군이 철병할 때까지 양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척이 되었다는 점은 구체적 사료로 밝히지 않더라도 이런 미략이 있었음을 반증을 합니다. 이 점은 국제정세에 어두운 한일 무장운동가들이 간과한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숭고한 독립운동이 피끓는 열정적 애국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절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기존의 학술 논문들 검토에서도 보았듯이 자유주의 참변에서 일러 업무의 내막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한국 현대사 전공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모른 채 뭉개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뭉개는 이유는 공산주의 항일운동의 치명적 약점으로 드러나서 참변 이후 초래된 항일무장투쟁의 붕괴가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분열책동과 망동 때문이라는 역사적 진실에 정면으로 마주치기가 무척 두렵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의혹의 구도는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일러 의정서와 대련 회담에서 일본과 소비에트와의 밀약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뽕적 시각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일본 측 1차 사료와 연구 업적들을 보다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일제강점기를 연구하려면 중국어와 한문뿐만 아니라 일본어에 통달해야 합니다. 코민테란 자료도 수집이 필요합니다. 소련 붕괴 후 한때 코민테란 문서고를 개방한 적이 있어서 서구학자들이 많은 자료를 가져가서 번역했지만 30~40년대 냉전기 소련 공산주의 운동의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어두운 치부가 백일화에 드러나자 다시 그 문서가 폐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력해 보면 영미 측이나 일본 측에서 코민테란 자료를 입수한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련군 제5군단에 배속한 한일 빨치산 부대의 해산명령이 내려졌고 항일무장투쟁과 독립전쟁론이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항일무력투쟁의 암흑기가 전개된 것이죠. 코민테란의 지침, 즉 군사투쟁을 멀리하고 정치투쟁의 올인은 항일 독립운동을 정체시키고 그 항일운동 독립운동 영역 자체를 대단히 축소시키고 말았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직전 한인 무장대는 약 300에서 600명 선으로 독립군 명맥을 유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공군과 소련군에 배속되어 공산주의 혁명가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김일성 부대였던 것입니다. 한인 빨치산 부대의 해산 이유는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군사혁명이 아닌 조선의 노동대중 속에서 공산주의를 선전선동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1919년 이후 불어닥친 무장력으로 국내 진공을 목표로 한 독립운동은 자유시 참변 이후 급격하게 냉각되었습니다. 간도지방에서 일본군의 잔인한 민간인 학살과 5.1 삼강작전은 한인들에게 엄청난 인적 물적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박용민, 이동희의 무장투쟁, 이승만의 외교론이나 안창호의 준비론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독립운동 방식이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재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일운동과 건국운동과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장 서운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이번 홍범도 동상 이전 문제로 불거진 홍범도 정체성 읽기로 인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사를 새로 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좌편향 학문 푼트에서 유행하는 두 가지 경향성은 반드시 시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항일운동가의 공산주의 활동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단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치열했던 노선 및 이념투쟁의 진상을 마냥 묻고 가자는 것이 다름 아닙니다. 당시에 치열했던 노선 이념투쟁 진상을 그냥 묻고 가자는 거죠. 덮어놓고 가자는 거예요. 또 그들의 성분과 이념적 성향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항일운동 자체를 높이 평가하라고 하여 항일운동을 절대선으로 설정하는데, 이것은 한국처럼 공산주의와 대치한 분단국가에서는 잘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